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취미로 하는 기초 수학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수학의 느낌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함수라는 한마디로 말을 해서 대응관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강에서 손가락 혹은 뭐 뼈에다가 새긴 눈금, 이거를 자연수로 이렇게 인식한 그 대응 원리,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함수의 시초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그 원시대 사람들이 함수라는 개념을 인식해서 그렇게 대응 원리를 쓰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함수라는 걸 처음 배울 때 자판기에 이것을 비유해서 배우신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자판기가 버튼들을 누르면 그 버튼에 상응하는 음료수가 튀어나오는 그 구조, 그 구조가 이 함수의 구조와 유사하다라는 거. 뭐 조금은 더 이제 함수다운 함수의 개념이 이제 인류 역사에 등장한 것은 이제 기원전 5세기쯤으로 봅니다. 상당히 옛날이죠. 강의록까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강의록 다 올려드린 거 출력하고 보고 계신 거죠? 네. 필기할 준비도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기원전 5세기쯤에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사람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천체들 있죠? 이 천체들의 움직임에서 주기성을 경험적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움직임, 그 천체의 궤도를 수표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주기함수의 시초격인 것이죠. 뭐 주기함수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에서 반복되는 함수를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탄젠트 이런 삼각함수 같은 것이 있죠. 뭐 보다 이제 함수의 개념의 구체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그로부터 한참 후예요. 정해놨지만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 막 한참 발달할 때, 이 니콜라스 오렘을 등가속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오늘날로 치면 좌표의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물론 뭐 니콜라스 오렘이 그 좌표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아니에요. 좌표의 개념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또 고정값, 상수가 아니라 그 움직이는, 변화하는 양, 즉 변수를 이 좌표로서 표현했다라는 것이 이제 놀라운 시도로 이제 평가받고 있죠. 뭐 이제 수평선에다가 시간 눈금을 대고 이제 속도는 수직선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긴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변화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하학적인 함수의 개념을 꽃피운 사람은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17세기의 유명한 두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둘은 이른바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라고 불리죠. 이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하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문제를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대수 법칙에 이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간 다음에 그 답을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그게 이제 해석기하학의 모티브거든요. 이 해석기하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변수, 그리고 이 변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뭐 변수 x, 변수 y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하지만 이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 페르마와 데카르트 시대까지만 해도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그런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x라고 쓰는, 미지수 x로 쓰는 변수죠. 그러니까 자판기로 치면은 버튼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 그리고 종속변수는 아웃풋 데이터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판기로 치면은 음료수를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화하는 그 변수인 거죠. 결국 이 근대적인 함수의 개념이 어느 정립된 시기는 18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뭐 요한 베르누이, 그 이제 결정적으로 오일러라는 그런 수학자 분들이 계셨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영어로는 펑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라이프니츠와 베르누이의 서신에서 거의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서신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별량의 함수란 그 별량과 상수가 임의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양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함수, 이 펑션의 최초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담이지만 이 함수라는 그 용어는요, 이건 그 펑션을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펑션의 이제 비슷한 발음으로 새롭게 만든 용어입니다. 함수. 물론 그 막연하게 그냥 발음만 비슷하게 만든 건 아니고, 이제 그 상자수라고 나름 또 이제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아무튼간. 그리고 이제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이 둘에게서 바통을 받아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만약 어떤 양이 다른 양에 의존한다면, 그러면 이 전자를 이 후자의 함수라 부른다.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함수, 이 펑션이라는 용어도 오일러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게 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오늘날 쓰는 fx라는 기호도 오일러가 최초로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일러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서도 이 함수라는 게
사실 오늘날의 함수만큼을 일컫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사실상 이 시대의 함수는 해석 함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nalytic function.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시대보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결정적으로 이때는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서 정의한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는 ex다 라고 하면 그 ex라는 식이 중요한 것이지 이 fx를 어떤 독자적인 수학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디리클레에 의해 뭐 여러 이제 독특한 함수들이 제기가 되면서 이 함수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 관계라고 정의가 됩니다.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는 밖으로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합론이라는 수학 기초론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함수의 정의가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에 이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인데, 사실 이게 또 오늘날의 함수, 즉 현대적인 함수의 정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현대적인 함수의 정의는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예 탈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티어리, 그러니까 범주론에서는 사실 아예 이 집합 x랑 y가 집합일 필요도 사실 없고요. 뭐 x랑 y가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라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수학 개념의 정의는요,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고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요. 당연히 이제 오늘은 중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서의 이제 함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여담이지만 오늘날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함수 개념은요, 오일러 시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주로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에 대한 기하적인 논의가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고전적인 집합 개념으로부터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19세기, 20세기 즈음의 함수 정의를 다룹니다. 오늘 내용도 그 얘기가 주가 될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 역사는 하고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이제부터 볼 텐데요. 함수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집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영어로 set입니다. set, S-E-T. 이 집합이란 무엇이냐? 어떤 조건에 의하여 분명하게 정해지는 대상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지만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5 이하라고 하면 1, 2, 3, 4, 5 5개를 말하죠. 분명하게 정해지죠. 그런데 6, 7, 8, 9, 10 이런 건 또 이 모임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딱딱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집합이라고 그러고, 그랬었을 때 이 대상들을 우리는 각각 원소라고 부른다. 1, 2, 3, 4, 5 이런 것들은 원소고 이들의 모임은 집합이 되는 것이죠. 뭐 여기 써놨지만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은 집합이 될 수 없다. 이제 작다라는 것의 그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소문자로 쓰는 것은 보통 원소를 일컬을 거고요. 대문자로 쓰는 건 보통 집합으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a, 얘가 집합 라지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기호를 이렇게 써준다. 요 삼지창 모양.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의 원소다라고 우리가 기호로 써주는 겁니다. 만약 원소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 하나를 가운데 쳐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등장할 건데 제가 이렇게 써주면 이것은 자연수의 모임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자연수라는 게 내추럴 넘버에서 그 n을 기호화 시킨 겁니다. 이게 자연수 집합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주고 나면은 예를 들어 1 같은 거, 1은 이 자연수의 모임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은 n의 원소다. 근데 뭐 2분의 1 같은 거, 이런 거에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준다?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면 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제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걸 이제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우리가 집합으로 봐줍니다. 그냥 편의에 의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집합을 우리가 수로 치면은 0에 해당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을 우리는 집합으로 어떻게 해줄까? 라고 했었을 때 공집합이라는 것을 세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중괄호 안에 표현하는 원소나열법,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이 갖는 공통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조건제시법, 폐곡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 방법 등이 있다. 당연히 뭐 잘 쓰는 거는 이 두 가지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 자연수 집합 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써준다.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되죠. 원소나열법 써주면 1, 2, 3, 4, 땡땡땡 이렇게 써줘서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자연수 집합. 혹은 이걸 우리가 조건제 집합으로 써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써줘요. 스몰 n, n 해주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 써줍니다. 그러면은 n은 자연수 라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 n의 조건을 써주는 것이죠. 즉 자연수인 그런 n들을 우리가 모은 집합, 그걸 이게 조건제 집합 써준 것이고, 이 위에는 연소나열법으로 써준 것이고요.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자연수의 모임이란 거, 무한 집합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음에 예시가 써놨죠. 원소나열법으로 이 A라는 집합은 5 이하인 자연수의 집합이겠죠. 5 이하인 자연수의 모임 1, 2, 3, 4, 5. 원소나열법 조건제 집합은 이렇게 X바, 바라고 읽습니다.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폐곡선으로 그려준다. 뭐 그러면 공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약 공집합을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그냥 써줘요. 아무런 원소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건 공집합을 표현하는 거고요. 뭐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대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란 무엇이다? 함수란 대응 관계의 일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대응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이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것을 이제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x에서 y로의. x의 원소 스몰 x에 대해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하면 이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밑에 예시가 있죠. 예시 보면은 x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소는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y라는 집합도 있어요. 이게 원소는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 1, x의 원소 1에는 y의 원소 4랑 5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써준다? 이렇게 써준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 써주면은 1, 4, 그리고 1, 5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써줄 때 이렇게 하나, 조그만한 발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1에 4와 5가 대응한다. 여기 3에도 지금 6이 대응하죠. 그럼 3은 써주고 이렇게 6 이렇게 써주면은 3에 지금 6이 대응했구나 라고 우리가 읽어주는 거예요. 기호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2 같은 경우는 대응하는 원소가 없죠. y에서. 그럼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응이라는 게 그냥 피동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그거에 대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1이라는 원소에 4랑 5가 대응하는 겁니다. y에 있는 원소가 x에 대응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놓은 이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3에 6이 대응한답니다. 사실 저는 이 대응이라는 단어보다는 관계라는 단어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관계한다, 관계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왜냐면 이거 다 함수라는 것도 그 이항관계의 일종이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대응이라는 단어를 또 보편적으로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서술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의 정의가 이제 나오죠. 함수라는 게 무엇이다? 두 집합 x랑 y에 대하여 x의 모든 원소에, 미주쳐주시기 바라요. 모든 원소, x의 모든 원소가, x에서 남기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x의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이것도 미주쳐주세요. y에서 뭐 2개, 3개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대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함수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호로 f라는 것은 이제 펑션의 앞글자인 거죠. f 땡땡하고 x 화살표 y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거는 x에서 y로의 함수구나 라고 우리가 기호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함수 f에서 이제 요 x 화살표 보내는 거죠. 화살표 쏘는 애. 그래서 x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정의역이라 그런다. 정의역. 그리고 y는 이제 뭐라 그런다? 공역이라 그런다. 공역이라고. 그래서 이 정의에 의거하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었던 거, 요 같은 경우는 이게 함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대응을. 그러니까 아닌 것이죠. 왜 이게 함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일단 요 1에 2개의 원소가 지금 대응했지 않습니까? 이게 2개가 대응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x에서 지금 화살표를 날리지 못한 애가 있죠. 요 2라는 거. 이런 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몇 개 이제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1, 2, 3, 4, 5, 6. 예를 들어서 요렇게 대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 1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1에 얘도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만약에 x, y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요것도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 얘 때문에. 이 3에 지금 대응하는 거 없으니까. 얘네가 하나씩 대응한 것은 좋은 건데 되는 건 오케이인 건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함수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x, y 이렇게 있을 때 1, 2, 3, 4, 5, 6 있으면 하나씩만 이렇게만 전체 모두가 빠짐없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봐주는 것이죠. 얘는 x의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봐주고 이때 우리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고요. f, x, y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 이 원소들에 대해서 1은 4에 대응하고 2는 6에 대응하고 3에 4가 되겠죠? 말할 때 헷갈리죠, 그렇죠? 4가 1에 대응하고 6이 2에 대응하고 4가 또 3에 대응한 겁니다. 이렇게 봐야 수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뭐 x, y 이렇게 하면은 요 라지 y의 원소들을 스몰 y로 써주고 라지 x의 원소들을 이제 스몰 x로 써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함수의 정의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요. 왜 함수를 굳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렇죠? x에서 남는 원소가 있어도 안 되고 y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 뭔가 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조건을 왜 굳이 부여했을까? 사실은 필요에 의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늘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거가 정해질 때는 그 시대에서 필요한 그 시대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에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 굳이 대응하지 않는 그런 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랑 Y가 이렇게 있었을 때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함수의 조건에서 X에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조건이 만약에 빠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놓은 그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 F라고 해봤다고 쳐보죠. 이렇게 해도 얘도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남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5를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6을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응하는 게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수의 정의로서 뭐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x에다가 원소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그 함수의 그 가능성을 요걸 넣어도 상관없다라고 해놓는다면은 혼란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꼽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다가 수학적 대상에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만들었을 때, 야, 그럼 이 새로운 수학적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여기 이것들의 원소들로부터 연산이라는 걸 해봐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해봐요. 그런데 사실 그 연산이라는 것부터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들이 다 함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허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허수를 아직 우린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실수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실수 체계에서만. 리얼 넘버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수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학창시절에 배우긴 배웠지만 이 허수에 대한 이해도는 실수에 대한 이해도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진짜 뭔가 관여하는 그러한 수처럼 느껴지지만 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수 아닌가? 이거는 상상의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허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떨어지냐라고 하면 우리 학창시절에 늘상 다루는 이 함수가 사실 다 실수 변수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익숙한 거거든요. 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사실 실수에서 거의 많이 하죠. 그런데 대학교만 가도 대학교에서는 이제 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수를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허수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이 x로부터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x라는 집합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 의의가 사실 큰데 다시 돌아와서 대응관계가 생성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을 굳이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애초에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그 대응관계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은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제시켜 놓고 함수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또 뭐 함수에서 왜 하나씩만 대응하느냐 이것도 필요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해석함수들,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배웠었던 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막 이런 식일 거예요. 이 그래프들 개형 자체가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뭐 아니면 뭐 그쵸? 뭐 이렇게 생기거나 그쵸? 뭐 이렇게 생기거나 되게 다양한 뭐 그래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래프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그래프 그쵸? 그런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그럼 이러한 함수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것이냐라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를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함수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것을 또 세팅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려하는 거 함수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함수 하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함수 하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도 잘라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두 개가 가는 이런 걸 고려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에서 4로 가는 거 요거 하나랑 또 하나 1에서 5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 이게 두 개로 쪼개서 얼마든지 이 두 개를 고려한 다음에 요 함수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필요성에 맞는 근원적인 그러한 정의를 세팅을 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더 복잡한 형태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다가성이라든지 이걸 여러 개에 대응하는 걸 다가성이라 그러거든요. 멀티 밸류드. 그러니까 이 함수의 애초의 정의는 싱글 밸류드 펑션인데, 그러니까 하나만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여러 개의 y 원소를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멀티 밸류드 펑션도 요새는 얼마든지 다뤄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가 함수거든요. 뭐 싱글 밸류드 펑션은 이제 프로펄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다? 함수라는 그 정의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사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다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버전의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굳혀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정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쓰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정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거를 굳이 약속을 어길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더 그 정의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개념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후로는 함수의 정의를 이걸로 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버전의 함수 정의인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에서의 x의 원소 스몰 x에 y의 원소 스몰 y가 대응할 때 이를 기호로 이렇게 이제 써준다. y는 fx. 여러분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며 요 fx를 이제 x에 뭐라 그런다? 함수값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다음에 치역에 대해서도 얘기 나오죠. 함수값 전체의 집합을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여기 f의 치역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도식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x라는 게 이거 뭐다? 이걸 정의역이라 그런다. 이 x 집합을. 그리고 y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 그러는데 요 x들이 모두 다 대응하는 것들을 싹 다 끌어모은 이러한 이제 또 집합을 치역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가는 그러한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f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f 뭐 n을 en이라고 식을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f1은
2가 되고, 그죠? F2는 4가 되고, F3은 6이 되고, 뭔지 알겠죠? 짝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쵸? 2배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치역은 뭐가 되느냐, 치역. 일단, 여기서, 요 자연수 집합은, 얘가 이제 정이역, 얘가 이제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이역과 지금 공역이 이제 같은 케이스인 거죠. 현재는. 그랬을 때 치역이라는 것은 이제 요 함수값들, 요 함수값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뭐 조건제시법으로 써준다면은 2n 바 n은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자연수인 n들에 대해서 2n으로 표현되는 그것들을 다 끌어모은 집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 말이 어려우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뭐 m, 그래서 m은 짝수 인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그렇죠. 어쨌든 치역이라는 이 함수 f의 치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함수의 정의는 됐죠. 이 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좀 이렇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x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남김없이 모든 원소가 y의 원소를 하나씩 대응될 때,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할 때, 그때 우리는 f를 함수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들에 대해서 같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놨죠. 첫 번째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항등함수라는 건 무엇이냐? 항등함수는 어떤 값을 인풋했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그걸 이제 항등함수라고 그래요. 보시면은 식 자체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fx는 x입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그냥 넣은 변수 그대로 독립 변수 그대로 종속 변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를 뭐라 그런다? 항등함수라고 그럽니다. 아이덴티티 펑션이에요.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펑션.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상수, 이제 당연히 공역에 있는 원소여야 되겠죠? 그 C에 대해서 fx는 C다. 즉 1을 넣어도 C가 나오고 2를 넣어도 C가 나오고 3을 넣어도 C가 나오고 그냥 항상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함수 형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상수함수라고 그런다. 밑에 저기 개형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항등함수인 거죠. 항등함수. x에서 x로의 함수인 건데 1을 넣으면 1, 2를 넣어도 2, 3을 넣으면 3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를 항등함수. 오른쪽에 있는 것은 상수함수인 거죠.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데 1을 넣으면 2, 2를 넣어도 2, 3을 넣으면 2 언제나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그런다. 그냥 이제 함수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이제 좀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항등함수, 얘를 상수함수라 그러자. 이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에 대해서도 같이 봐주면은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같이 봅시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이 정의역에 있는 이미 어떤 원소 x1, x2 요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x1과 x2는 서로 다른 거고요. x1, 이게 써있죠?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은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y에서 함수 이렇게 할 때 1, 2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얘가 1, 2, 3 이렇게 있을 때 1이 예를 들어서 1에 1이 대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은 2랑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은 요 2도 1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가면 안 된다.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간다고 쳐봐요. 얘가 여기로 가서 1이 2에도 대응한다 쳐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F1이랑 F2랑 봐주면 F1은 1이잖아요. F2가 또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같아버리죠. 그쵸? 1을 넣은 결과 2가 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버리면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2는 최소한 1에 대응한 요 1이 아닌 다른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를 짜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쪽에 있는 원소들도 얘네들도 X의 원소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 딱딱딱 하나씩만 딱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제가 예시를 그려놨죠. 보시면은 이 왼쪽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이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1대1 함수거든요. 보시면 X들도 남김없이 하나씩 화살을 쐈지만 Y쪽에서도 남기는 건 있죠. 남기는 건 있지만 화살을 하나씩만 받았죠. 받는 경우에는. 그렇죠? 양달의 거치는 없죠. A, B 전부 다 하나씩만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했죠. 요걸 이제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거는 1대1 대응입니다. 여기 지금 남는 거 있잖아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남는 거가 없는 그러한 1대1 함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F가 1대1 함수이고 그리고 치역이랑 공역이 같을 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공역 이 Y에 대해서 치역은 뭐가 잡히냐면 치역은 A, B, D가 치역이죠. 이 왼쪽에서는. 즉 C가 남았죠. 얘는 화살을 못 받았죠. 요런 게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이런 거가 없는 오른쪽의 형태. 얘를 보시면은 하나씩만 화살을 받았고 남는 Y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 1대1 대응이 아주 중요하죠. 1대1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사실 1대1 대응이 정의가 되면 그러면은 이 X라는 집합이랑 Y라는 집합을 사실상 우리가 대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시킬 수가 있다. 그 깊이 있는 이론은, 내용은 일단은 차지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함수를 우리가 잡아줬을 때 요거를 합성해 주는 것이죠. 더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보시면은 함수 2개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랑 Y에서 Z로의 함수 G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함수 이렇게 써주면은 순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줘야 돼요. 즉 F가 G 안으로 합성됐다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 Y에서 Z로의 함수 G 해주면은 요 X에서 Z로 넘어가는 이러한 함수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우리가 합성 기호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X가 fx로 되고 gfx가 된다. 요렇게 넘어간다 라는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x라는 것을 요 x 최초의 x는 요 정의역 라지 x에서부터 온 원소인 것이죠. 요거를 우리가 요러한 함수에다 넣어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써줍니다.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fx를 함수식을 ex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gx 라는 함수식을 내가 뭐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해봅시다. 뭐 칠판 다 들어보죠? 했었을 때 g, f, x 얘는 뭐가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준다? g, f, x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x라는 것이 처음에 f를 거치고 그 다음에 g를 거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f가 먼저 f를 만나면 x가 f를 만나면 이렇게 되죠. 2x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2x라는 것을 이 함수식에다가 대입해주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x 자리에다가 우리는 2x를 넣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되고 얘는 뭐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숫자를 넣어볼까요? g, f의 1을 넣어본다. 그러면은 g, f1 해주면 f1은 1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주면은 2가 되겠고, 그럼 2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뭐 당연히 뭐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깊게 얘기를 하자면은 합성함수라는 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 같은 걸 뭐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봅시다. 함수가 2개 이상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함수, 거대한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역함수죠. 역함수라는 건 무엇이다? 자, 요거 조건 하나 체크를 해줍시다. 역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뒤집어준다 생각하면 돼요. 요 x에서 y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f라고 한다 치면은 요 거꾸로 가는 거. 요게 이제 역함수거든요.
말 그대로 거스를 역자죠. 뒤집어져 해주는 거가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을 개요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함수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함수의 정의는 쉽게 말해서 모든 x에 y가 하나씩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함수거든요. 근데 이 함수에서 내가 역함수를 고려한다는 건 뭐냐면 이 역함수는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y에 x가 하나씩 대응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 x랑 y의 위치가 서 바뀌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게 역함수예요. 역함수라는 건 x랑 y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함수라는 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함수니까 이 y라는 게 모든 y에 대해서, 즉 남는 y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x를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붙는 조건이 얘인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였죠. 생각해 봅시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1대1 함수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1대1하고 1대1 대응까지 1대1 함수라는 게 뭐였느냐 라고 해보면은 쉽게 말해서 y도 x를 하나씩 갖는다라는 게 1대1 함수였었죠. 즉 화살을 받을 때 두 개를 받으면 안 된다. 두 개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나씩만 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1대1 함수였잖아요. 그리고 1대1 대응은 여기다가 뭐까지 됐습니까? 그 y 쪽에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즉 남는 y가 없다. 근데 이 남는 y가 없다라는 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y라는 거죠. 모든 y.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거 두 개가 조건이 되면은 일단 y가 x를 하나씩 한다라는 거. y가 x를 하나씩 한다. 그런데 1대1 함수 하나만은 1대1 함수만 하면 남는 y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1대1 대응까지 가주면 모든 y에 대해서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y에 x가 하나씩 갖는 요 조건이 모두 얘네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대1 대응까지 갖추고 나면 우리는 어떤 함수 f에 대한 역함수 인버스 f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를 고려해 줄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시를 들어서 x에서 y로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a로 가고 얘는 c로 가고 얘는 b로 간다 해보죠. 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죠. 요거는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y가 일단 화살 하나씩 받아야 되고 남는 y가 없어야 된다는 거. 얘는 1대1 대응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f 인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f 인버스 얘 같은 경우는 a라고 해주면 그러면 화살표 거꾸로 가주면 1이 나오는 것이죠. 괜찮아요? 얘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 거꾸로 가주면 3이 나오고요. 그렇죠? f 해주면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여전히 함수라는 것이 정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아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냐? 요 a라는 것이 양단에 걸쳤으니까 안 된다. 남는 b라는 것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때문에 애초에 1대1 함수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f 인버스에 a라고 해주면 얘는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한다 치면은 요 값이 뭐겠느냐라고 하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에서 2가 될 수도 있다. 요거는 애초에 함수의 정의 조건인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 함수의 조건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위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럼 f 인버스에 얘 같은 경우는 b라고 해본다. 그럼 얘는 뭐냐? 말할 수가 애초에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화살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갈 곳을 잃은 것이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애초에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함수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의되기 위해선
1대1 함수, 추가적으로 1대1 대응까지 돼줘야 이제 우리는 역함수를 얘기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 위에 1대1 대응일 때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x에서 y로 가는 게 1대1 대응일 때 우리 역함수가 존재해서 그때 우리는 f, 이걸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 f 인버스 마이너스 1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여 이렇게 우리가 성립한다. 거기 밑에 뭐 이런 말도 나와 있죠. 만약에 f에 대한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면 이 둘을 합성해 준 결과 뭐 이렇게 합성을 하든 이렇게 합성을 하든 그 두 합성함수는 전부 다 뭐다? 항등함수가 된다. 조금 어렵죠. 항등함수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항등함수라는 건 뭐였습니까?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였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그게 뭐다? 항등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술을 해보면 당연해요. f에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x를 한다. 그러면 f 인버스의 f의 x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얘는 fx는 y, 그쵸? 그럼 얘는 다시 y의 인버스 해주면 x.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x가 y로 가는 게 f고요. y에서 x로 가는 게 f 인버스예요. 그러면은 요거 했었을 때 fx는 뭐다? y다. 그리고 f 인버스 y는 뭐다? x다. 그래서 뭐다?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옵니다. x를 넣으면 x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항등함수. x를 넣으니까 x를 낳아. 거꾸로 f의 f 인버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y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애초에 얘에 들어가는 원소가 지금 여기 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f 인버스 y를 하면은 x가 되고 그러면 요게 이제 x가 된 거예요. 그럼 fx는 뭐다? y다. 그래서 y를 넣으니까 y가 나왔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얘를 항등함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서술 뭐 굳이 적어야 될까요? 적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뭐 그림을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하죠. 여기 두 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x에서 y로 가고 다시 x로 가는. 그래서 요게 f, 요게 f 인버스. 그래서 x가 일로 가주면은 이제 fx가 되는 것이고 얘가 y죠. 얘가 다시 또 거꾸로 가면은 이제 다시 x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f 인버스부터죠. f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이런 말도 해볼까요? 얘도 이 왼쪽에 있는 애도 이 오른쪽에 있는 애도 둘 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오케이죠. x 왼쪽에다가는 x를 넣으면은 다시 x가 나오고 오른쪽에다가는 y를 넣으면 다시 y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합성함수와 이 오른쪽에 있는 합성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의역이 일반적으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 함수라는 것이 정의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요. 정의역 그리고 공역 이라는 게 세팅이 돼야 돼요. 정의역은 우리가 x라고 그러고 보통 공역은 y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함수의 조건들이 있었죠. 설령 그 식이 같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요 x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라지 x라는 집합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 함수의 정의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라지 x였어요. 근데 이 함수는 이 y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하면 라지 y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다르겠죠.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은.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둘 다 항등함수이긴 하지만 정의역이 일반적으로 같지 않음으로써 이 두 함수가 같냐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형태들을 같이 봐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페이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 1차 함수, 2차 함수까지만 다룹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넘어가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분수 함수, 뭐 무리 함수, 뭐 삼각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딱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로 파트를 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함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즌2로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교육 과정에서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시즌1에서는 중학교 내용을 위주로 다루겠다. 그래서 1차 함수부터 같이 보면요. 1차 함수란 무엇이다? 변수 x에 대한 1차 함수란 다음과 같은 꼴의 함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이죠. a랑 b는 수, 그리고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fx가 ax 플러스 b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는 1차 함수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fx는 2x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의.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최고차 항의 차수가 1인 그러한 함수, 다항 함수,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런다? 1차 함수라 그런다. 여기서 요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요 x 앞에 붙은 요 x의 개수가 0이 돼버리면 뭐가 돼요? 그냥 fx는 b가 돼버리죠. 그래서 fx는 ax 플러스 b였었을 때 만약에 a가 0이면은 어떻게 된다? fx는 그냥 b가 돼버리죠. 이 b는 수로 잡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뭡니까? 이게 바로 상수함수인 거예요. 상수함수. 우리가 x에다가 1을 넣어도 b가 나오고 2를 넣어도 b가 나오고 3을 넣어도 b가 나오고 뭘 넣어도 b가 나오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는요. 우리가 늘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x라는 것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x는 실수. 실수 집합을 이제 보통 리얼 넘버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를 써주거든요. 이게 R 해가지고 기호를 써주면 이건 뭐다? 실수 집합. 그래서 우리는 늘 이 x는 실수 변수를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변수를 다루고 대학 과정 가야 이제 우리는 허수 변수를 다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적어놨지만 여담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b가 0일 때, 여기 지금 a가 0일 때는 뭐다? 상수함수가 된다. 근데 이제 b가 0일 때는 그러면 이제 fx는 뭡니까? fx는 ax죠? 이렇게 된 함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정비례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일상 용어로서도 뭐 정비례, 반비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정비례라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하면은 정비라는 말이 x가 예를 들어서 2배, 3배, 4배 이게 쭉 되면 그러면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정비례라 그래요.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가 되면은 역수로 2분의 1배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고요.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어서 정비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fx를 정비례 함수를 예를 들어서 3x라고 잡아볼까요? 3x라고 잡아보면은 fx를 이제 y라고 해서 함수값을 잡아줄게요. 세팅을 해주면은 x, y 라고 했을 때 x가 1, 2, 3, 4 그래서 요거는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것이죠. 2배, 3배, 4배. 그럼 y 값은 어떻게 되느냐? 1을 넣으면 3이 되죠. 2를 넣으면 f2는 2, 3에서 6이 되죠. 그죠? 3을 넣으면은 9가 되죠. 4를 넣으면 4, 3, 12가 되죠. 그러면은 이 y 값 따보세요.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죠. 그쵸?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뭐다? 이게 정비례다. 그런데 뭐 fx를 저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2x 이렇게 잡는다 쳐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반비례 함수가 되거든요. 요게. 그래서 뭐 x랑 y랑 테이블을 짜보면 x가 1, 2, 3, 4 이렇게 될 때 2배, 3배, 4배가 되죠. 그럼 y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2가 되고요. x에다 2를 넣으면은 얘는 6이 되죠. 3을 넣으면은 12 나누기 3을 하면 4가 되죠. 4를 넣으면은 12 나누기 4를 하면 3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얘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보이시나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얘는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정비례라고 해서 꼭 뭐 늘어나는 거고 반비례라고 해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뭐 헷갈리실 것 같으면은 양이 커진다고 해서 정비례, 작아진다고 해서 반비례는 아닙니다. 이 수학적인 정의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fx를 마이너스 2x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x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요 꼴이잖아요, 요 꼴.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함수거든요. 그래서 x를 한번 테이블을 짜보면 요걸 이제 fx를 y라고 해서 함수값 짜주면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어봐요. 그러면은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고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고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쵸? 음수값으로 점점 작아지잖아요. 더 진행되면은 더 마이너스로 확 더 작아지겠죠. 그쵸? 작아진다, 커진다라는 게 이제 양적인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4가 작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더 작고 마이너스 8은 더 작죠? 그런데 얘도 지금 보면은 2배, 3배, 4배의 됨에 따라서 사실 y값도 마이너스 2의 2배, 마이너스 2의 3배, 마이너스 2의 4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 배가 이제 더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정비례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 값만 우리가 봐주면은 어쨌든 그 음수로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뭐다? 정비례라고 커진다고 해서 정비례, 작아진다라고 해서 반비례가 아닙니다. 반비례도 마찬가지예요. 반비례도 이번 fx를 마이너스 12, x 이렇게 잡아봐요. 그러면은 x, y, 요걸 이제 y라고 해서 1, 2, 3, 4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6이죠?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4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2보다 마이너스 6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수로 봤었을 때 마이너스 6보다 마이너스 4가 더 크잖아요. 얘가 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습니다. 반비례라고 해서 항상 작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고 있다는 이 반비례의 정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비례라는 건 뭐다?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도 2배, 3배, 4배 되는 것이 정비례고요. 반비례라는 것은 x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역수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일상 용어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할 때는 뭔가 이제 정비례라고 하면 그냥 커지는 거, 반비례라고 하면 작아지는 거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용하지만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서 정비례, 반비례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 수학적인 정의와 일상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1강에서 또 아주 지겹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렇게 이 변수가 분모 위치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걸 이제 분수함수라 그래요. 시즌2에서 고등학교 과정 얘기할 때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함수랑 이 다항함수랑 이 둘을 우리는 포괄하는 용어로서 유리함수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모두 일컫는 것인데 이제 시즌2에서 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유리함수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유리함수, 얘를 다항함수, 다항함수와 유리함수를 대비된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데 분수함수라는 용어가 따로 또 있습니다. 지우고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함수를 기하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공간이 되어주는 좌표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좌표평면. 르네 데카르트가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죠. 데카르트의 저서 중에 방법소설에 이 좌표평면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명했느냐, 데카르트는 되게 재미난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군인이었거든요. 그 30년 전쟁 있죠.
유럽에서 벌어진 그 종교전쟁, 30년 전대 때 데카르트가 병영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그 천장에서 막 옮겨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는 파리의 위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 파리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해보다가 요 좌표평면이란 개념을 떠올렸다라고 이제 일화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재밌죠? 그러니까 막 옆에 야 신참, 저 4,3 위치에 있는 파리 좀 잡아봐. 신참 입장에서는 야 뭐 이런 선임이 다 있냐 했겠죠. 아무튼간 뭐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서로 직교하는, 서로 이제 수직으로 교차하는 그러한 두 좌표축, 여기는 x축, 그리고 y축, 그래서 정해진 이제 평면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해줍니다. 그 두 개의 축을 이름을 따주는 것이죠. 그래서 x축, y축. 요 만나는 요 점을 이제 원점이라 그럽니다. 요거 O예요. 요거 영어 스펠링 O예요. 0이 아니라. 오리진. 오리진 있죠? 오리진. O-R-I-G-I-N. 오리진. 그 앞글자 O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좌표평면 이렇게 해주고, 뭐 다 아실 내용일 것 같아서. 자, 좌표평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 좌표축에 대해서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위, 여기를 우리는 제1사분면, 여기를 제2사분면, 여기를 제3사분면, 여기를 제4사분면이라고 명칭을 지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이 뭐 여기 딱 있으면 이 점은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뭐 예를 들어 여기 점이 있으면은 이 점은 제4사분면에 있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명칭을 준다라는 거. 이 위치가 좀 약간 낯설죠, 그쵸? 처음 보면은 왜 순서를 이렇게 짰을까? 라고 하면 좀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표평면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 그 양의 부호라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이제 가주는 방향인 거죠. 그렇죠? 시계 방향은 이렇게 가주는 게 시계 방향이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양을 관습적으로 이 플러스라는 것을 우리가 오른쪽 그리고 위쪽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봐주는 그 관습 때문에 그래요. 요거가. 그러니까 이제 왜 오른쪽을 양의 부호로 봐주는, 양의 방향으로 봐주느냐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설들이 있죠. 오른손잡이 위주로 우리가 사고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른손잡이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80에서 90%. 우리나라는 더 많다고 그러죠. 아무튼 근데 옛날에서도 오른쪽 방향이 포지티브한 거, 왼쪽 방향을 네거티브한 걸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양으로, 그리고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음으로, 네거티브한 걸로, 그렇게 이제 관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준 다음에 이쪽이 이제 양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냐 라는 걸 같이 고려를 해보면은 이 위쪽이 포지티브한 걸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네거티브한 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양으로 가는 방향인 것이고. 괜찮죠? 뭐 그러면은 이제 시계 방향은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이제 수학 얘기는 아니지만, 그쵸? 시계 방향은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이거 여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수업이랑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계 방향은 우리가 해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이 많죠. 그러니까 시계의 최초가 해시계지 않았습니까? 그쵸? 뭔가 정밀한 시계로서는. 근데 이 해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이 어디냐면은, 그 고대 뭐 그리스부터 해가지고 더 옛날로 잡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북반구에 있거든요. 해시계라는 게. 지구로 봤었을 때. 근데 이제 북반구 그 위치를 보면은,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즉, 그 해시계 시침, 혹은 우리가 그 해시계 시계를 가리키는 그 그림자가, 해가 북반구에서는 어떻게 가요? 해가. 이제 동쪽에서 남쪽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는 이렇게 가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시계라는 게 애초에 만들어진 그 기원 자체가 이제 북반구 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해시계의 방향이 애초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림자가.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만약에 해시계가 남반구 쪽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시계 방향이 이게 이제 시계 방향이 됐을 거라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뭐 중요하지 싶지만 수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오른쪽을 포지티브한 방향, 그리고 위쪽을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시계 방향이 요게 이제 양수로서. 그래서 각도도 우리가 시초선 놓고서 동경 잡아줄 때 요렇게 이제 각도를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반시계 방향이죠. 요게 30도, 60도, 90도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180도. 그래서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가면은 좌표 평면 위에서 한 점 P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P를 잡았다 치면은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수선을 내려서 부딪히는 요 점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했었을 때 그때 각각 부딪히는 요 수직선에 대응하는 수. 수직선. 요 말도 한번 해볼까요? 수직선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 좌표계를 말할 때 말하는 수를 표현한 직선. 그래서 수직선이거든요. 뭐 우리가 근데 이제 수직인 선. 그것도 수직선이죠, 그쵸? 근데 하여튼간 용어상 수직선, 여기서 이제 X축, Y축은 수직선이에요. X축이라는 것도 Y축이라는 것도 사실 실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실수. 여기에 있는 각 점들은 전부 다 각각 위치에 따른 실수를 대응시키는 그러한 이제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선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수직인 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요 이제 수직인 선에 대응하는 건 수평선, 요게 이제 수평선, 수직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생각나네요. 제 영상 중에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서 어느 한 영상에 댓글로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수직선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수학 강사라는 사람이 수직이랑 수평의 개념도 모른다고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서 요걸 이제 제가 수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수직선에서 막 이렇게 실수값을 얘기하라는데 수평선을 수직선이라고 한다고 저에게 막 무식하다고 이렇게 써놓은 댓글이 기억나네요. 하여튼간 모르진 않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용어는 수를 나타내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입니다. 수직인 선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좌표들을 우리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A, B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X좌표, 요건 Y좌표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러한 순서상을 우리는 점 P의 좌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딱 천장에 붙어 있는 팔이 딱 보고서 야 신참 4,3 위치에 있는 팔이 좀 잡아봐. 아주 악덕한 선임이겠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얘기해 볼 건데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요. 1차 함수 fx, 이제 fx를 앞으로 통상적으로 y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었죠. 함수값으로, fx를 함수값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줘서 변수 y에 대응시킵니다. 그래서 fx는 ax 플러스 b라고 했었을 때 이때 x, fx 또는 x, y라고 이제 앞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x, y를 좌표 평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면 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밑에 이러한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a랑 b가 모두 양수일 때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뭐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y는 x 플러스 1 요것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수직선을 두 개를 교차시켜 줍니다.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해주면은요 여기 원점이죠.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하면요 여기가 이제 0이에요. 0부터 뭐 1, 2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했었을 때 0을 대입을 하면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찍히고 1을 대입하면은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서 1일 때는 여기 2 그래서 1,2인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니까 y값은 0이 되면서 여기 찍힙니다.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그려진다. 요게 바로 뭐다? 이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다 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보면 y는 이번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해봅시다. x 플러스 4. 그러면은 x축, y축 원점 이렇게 있을 때 0을 대입을 해주면은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겠죠. 4. 1을 대입하면은 1, 여기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2죠. 그럼 여기서 2 이렇게 찍어주고서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요. 2일 때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0이 되겠죠. 여기 찍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그래프다 라는 것이죠. 물론 뭐 중간중간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해봐도 x가 2분의 1일 때는 이제 3이 나올 것이고, 그쵸? 2분의 1 넣으면 3이 나오죠. 그 1.5를 대입하면은 1이 나오겠고, 다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랑 이제 b가 모두 양수인 요런 케이스죠. 얘 같은 경우는 a는 음수인 거죠. 얘는. 그래서 a가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나와진다라는 거. 그리고 a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 0보다 작으면 이걸 우리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x가 커짐에 따라서 y는 더 작아지게 되는 그러한 그래프인 것이죠. 만약 a가 만약 0이면 a가 일단 0이면은 이거 상수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가 되려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차수가 1이 나와준 요 변수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a가 0이면 그냥 y는 b가 되면서 요건 그냥 상수함수인 거죠. 그쵸? 이건 1차 함수 아니다.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수평선이 됩니다. 수평. 예를 들어서 y가 예를 들어서 2다. 그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x축, y축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다 2를 찍어놓고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2를 딱 찍어놓고 여기 이제 y는 2 그래프. x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2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y를 이제 fx라고 우리가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fx는 b다라고 봐주면 돼요. 이게 상수함수인 거죠. 상수함수. 얘도 이제 fx는 2다라는 거예요. fx는 2다. x에다가 먼 값을 넣어도 항상 2가 나오는 그러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y를 여러분들이 fx라고 봐주면 돼요. 됐습니까? 적어놨죠. fx는 y다. 그래서 뭐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x축 혹은 y축, x축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그 그래프의 x절편이라고 하고 y축에서 만나는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한다. 절편이라는 용어를 써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에요. x절편이라는 것은 x축이랑 만나는 그때의 값인 거예요. 요거. 즉, x절편은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은 뭘까요? y절편은 이 y축이랑 만나는 점, 요거예요. 요것의 좌표니까 y절편도 해주면 1입니다. 얘는. 그렇잖아요? 얘가 x절편, 얘가 y절편. 얘는 이제 x절편이 어딥니까? x절편은 x축이랑 맞는 요 점 좌표인 겁니다. 그럼 얘는 x절편이 2인 거죠. 그렇잖아요? 2. 얘의 y절편은 4겠죠? 그렇죠? y축이랑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이 x절, 그러니까 뭐 x절편이나 y절편이라는 게 모든 그래프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얘는 굳이 말하면 얘의 y절편은 이겠지만
얘 y절편 2지만 얘 x절편은 뭐냐? 말할 수가 없죠. x축이랑 만나질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요 a가 만약 0이 아니라면 이 그래프의 x절편이라는 것은 이제 x값만 그 x가 몇이냐로 x절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x축이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y가 0일 때를 말을 해요. 여기 보시면 지울게요, 밑에. x절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x축이랑 만나는 것인데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몇이냐라고 하면은 얘 y는 0이겠죠. x축은 y값이 뭡니까? 0이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축 자체는 y가 0이에요. 그래서 y는 0일 때에 x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x절편이라는 건 구하고자 할 때. 그러면 이거에서 어떻게 됩니까? y는 0이게 되면은 여기 0인 다음에는 0은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우리가 x에 대해서로 이걸 다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b 나누기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요 함수의 x절편이다. 됐습니까? y절편은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몇이냐라고 하지만 y축이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우리가 x값은 몇이냐라고 하면 0이겠죠. 그렇죠? x는 0. 그래서 x는 0일 때의 이 y값인 것이죠. 그러면 x에다 0 대입을 해봐요. 그럼 y는 뭐다? b다. 요게 바로 y절편이다. y는 b. 그래서 아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그래프를 해봤었을 때 x절편은 뭐다?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2가 되는 것이죠. y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0 하면 날아가면서 4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 앞에 붙은 x 앞에 붙은 a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b는 이 자체로서 우리가 y절편을 표시해주는 값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딱 봐주면, 이 식을 봐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기울기라는 것에 뭐 수학적인 정의를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어떤 두 대상 같은 거 우리가 정해가지고 기울기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미분계수 같은 걸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은 기울기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x의 증가량, 변화량이 조금 더 좋은 말이긴 한데 y의 증가량, 뭐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해봐요.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x가 1, 2 이렇게 두 개를 봐보죠. y는 x가 1일 때는 여기 1 대입하면 1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이거 5가 나오죠. 그렇죠? y에다가 그러니까 x가 2일 때 x 2를 대입하면 2, 4에다가 3 더하면 7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이 이 경우에는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y의 증가량은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플러스 1분의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이 값은 뭐다? 2가 나온다. 따라서 이 함수의 이제 기울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2다. 사실 이 앞에 붙은 개수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이 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양의 값으로 뭐 2보다 3일 때 더 가파르고 3보다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점점점 더 그 그래프는 가파라지게 되겠죠. 우상향으로. 뭐 음수일 때는 오히려 반대가 되겠고요. 그렇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점점 이렇게 되면서 더 완만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뭐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참고, 이거까지 봅시다. 참고. 방정식 x는 a의 그래프. 아까 y는 b의 그래프는 한번 했죠. 이제 y는 베타의 그래프라고 해주면은 점 0, 베타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방정식 얘의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y는 2분의 1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y는 2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주면 뭐다? 2분의 1, 즉 0.5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인 선,
그럼 우리가 생각해주면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표현한 겁니다. 얘는 근데 1차 함수는 아니죠. 그렇죠? 뭐 자체는 1차 함수는 아닙니다. 1차 함수라고 하려면 1차 함수는 뭡니까? y도 살아있고 기본적으로 x도 살아있어야 돼요. y는 뭐뭐 x 플러스 b,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우리가 1차 함수라고 그러는데 얘는 y는 있지만 x가 없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이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 이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이제 x는 알파라고 해주면 y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를 하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어야 되는 얘는 y가 없다. 하지만 이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는 건 얼마나 할 수 있더라. 얘 같은 경우는 방정식 2x-6의 그래프를 해본다 라고 하면 다 넘겨주고 나면 x는 3이고 그러면 x 3,0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수직인 선을 생각해보면 되는 것이죠. y축의 평행인 선. 그러면 y가 뭔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x는 3인 값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수직선, 얘는 수평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지울게요. 자, 이제 2차 함수와 그 그래프입니다. 우리 앞에서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를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차 함수라는 게 뭐였어요? 1차 함수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인 그러한 다항함수가 1차 함수였죠. 2차 함수는 뭐겠습니까? 최고차항의 차수가 2인 그러한 다항함수다.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인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은 꼴의 함수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했을 때 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 요 a가 0이어서는 안 되겠죠. a가 0이면은 요 2차항이 날아가 버리니까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형태. 요 가운데 b는 뭐 0이어도 상관없죠. 뭐 2x제곱 더하기 1 그것도 우리는 2차 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xy 평면에서 2차 함수는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좋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부터. 그러면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은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얘죠.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바꿔서 표현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바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 0을 넣어볼까요? 여기다 0을 대입을 하면 0, 0, 0이죠. 0, 0 찍히죠. 그 다음 1 1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 1 들어갑니다. 1 들어가면 뭐예요? 1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 딱 찍어주고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는 요 점. 요 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일 때도 해볼까요? 2면은 여기다 2 넣어봐요. 그러면 2에 제곱하면 4 빼기 4죠. 그러면은 0이죠. 되나요? 3일 때는 여기다 3 대입하면 9 빼기 6이죠. 9 빼기 6 하면 3 나오죠. 그래서 3일 때는 3 그래요. 3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가 나와야 될 텐데 사실 이렇게 3,3 여기를 3,3 해주고서 여기를 찍어주면 되겠죠. 3일 때는 3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넣어주면 1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마이너스 1,3 이렇게 찍힌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더 얼마든지 잡아주시면은 결국 얘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곡선. 이게 이제 뭐다? 얘의 그래프 개형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이 밑에 보면은 얘는 이제 뭐다? 직선 여기서 요 베타랑 감마가 요 베타가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바꿨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1인 겁니다. 1.
요 부호 잘 보세요. 마이너스거든요. 얘 지금 마이너스에서 1이 베타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다? 보시면, x는 베타를 축으로 하고, 그리고 점, 베타, 감마를 꼭지점으로 한다. 여기서 지금 감마는 뭐냐면, 이 감마가 오른쪽 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잖아요.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강의를 보시면서. 그래서, 베타, 감마라는 건 얘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예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한 포물선이다. 얘를 봐보세요. 얘를 보시면은, 지금, 요 포물선은, 뭐를 대칭으로 지금,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가운데에 지나는 선을 말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x는 1. 요 선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뭐다? 요 가운데 x는 1이 요걸 축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그럼 요 축은 지금 뭡니까? 요 축의 그래프, 요 방정식은 x는 1. 요게 이제 축인 것이죠. 예. 그리고 요 점을 요 가장 끝에 점, 얘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꼭지점. 꼭지점은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요? 그럼 요거를 보시면은 얘가 그러한 정보를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죠.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요게 이제 베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가 통째로 감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베타, 얘가 감마 나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랄까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러한 이차 함수가 있었을 때 얘의 축은 무엇이겠느냐? 얘의 축은 그냥 요거 딱 보고서 x는 마이너스 1이 축이겠구나. 부호 조심합시다. 부호. 늘 부호 조심하세요.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베타는 앞에 마이너스를 깔고 있어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1이면 축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꼭지점은 이거 보고서 마이너스 1, 3 얘가 꼭지점이겠구나. 바로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위로 볼록, 아래 볼록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 혹은 뭐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오목, 볼록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제 오목이란 말은 이제 안 씁니다. 잘 괜히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얘가 아래로 볼록 얘가 위로 볼록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 그래서 그 볼록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x가 x 앞에 붙는 최고차의 개수가 a잖아요. a가 0보다 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위로 볼록하게 되는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게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 요 개수가 1이잖아요. 그렇죠? 1은 0보다 크죠? 얘는 1이기 때문에 1은 0보다 크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아래로 볼록한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요 앞에 y는 마이너스를 붙였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면은 얘는 축은 얘고 꼭지점 얘면서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위로 볼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얘는.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캐치하고 나면 사실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는 바로 나오죠.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려보면 되냐면은 굳이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지 않아도 여태까지 정보를 종합해보면은 요거는 오른쪽에다 그냥 쓸게요. 지우고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제곱에 플러스 3이었나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꼭지점은 마이너스 1, 3 찍어주고 그리고 얘는 앞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위로 볼록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축은 x는 마이너스 1이 축이 될 거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얘라는 것이에요. 되게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표현을 해주면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이번에는 뭐 2분의 1 x
x제곱으로 해볼까요? 그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지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x의 지금 오른쪽에 0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얘를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0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오른쪽에 붙는 게 없으니까. 얘는 꼭지점은 그냥 0,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분의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겼다? 아르로 볼록이다. 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최고차 계수가 부호가 양수면은 아르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저만 하나 찍어요. 여기를 0,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는 아르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가운데 이 축은 x는 0이다. 이건 사실상 y축이죠. y축. 실제로 이걸 그래프를 우리가 접요평면에다 옮겨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y축 그려주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x축, y축. 그래서 이 그래프. 얘가 얘예요. 뭐 x절편 찍어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쵸? 루트 2. 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뭐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치역. 사실상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말할 때 특별한 것이 없는 한 y는 뭐 요 같은 경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제 일반형인데 여기서 요 x랑 y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의미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수를 가져와요. 실수 집합. 그러니까 요곳에 이제 정의역과 공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실수 집합. R에서 R로 가는 이러한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치역은 이 함수 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여기서 사실상 이 X축, Y축 이것이 전부 다 얘가 정의역, 얘가 이제 공역인 것인데 정의역도 공역도 전부 다 실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함수값들을 모은 집합이거든요. 근데 얘는 함수값이라는 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밑에는 대응하는 y값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응하는 y값, 여기에 대응하는 y값, 이 곡선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위에 y값들은 전부 다 대응하는 그 x가 다 정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밑에는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 밑에 같은 경우는 x에 대응하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요 점에 대응하는 요 y에 대응하는 x값 여기서 주어지고 요 점에 대응하는 요 y값에 대응하는 요 x값이라는 게 정해지는데 다 있는데 뭐 여기에서 얘네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정해지는데 요 밑에는 안 정해지더라. 물론 뭐 여기서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하나의 y값 정해지는 x값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쨌든 이 x에 대해서 y, x에 대해서 y 이렇게 다 정해지니까 x가 두 개의 값을 가지는 않는 것이죠.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 밑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어떻게 되냐면 얘의 치역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인 것이죠. 마이너스 1 이상. 여기를 포함하고 이렇게 이상에 대해서만 y값이 함수값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 치역이라는 건 집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 함수의 치역을 우리가 예쁘게 얘기해 준 것이죠. 뭐 더 얘기하자면 y가 실수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볼록하고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좁은 폭을 갖는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예시를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놨죠. 그래프 개형을 실제로 그려본 겁니다.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선은 얘입니다.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 이러한 이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가 2,1이겠죠? 여기가 2,1, 2,1.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다가 개수를 2로 엎어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똑같이 꼭지점의 좌표는 2,1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프가 생기는지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더 가팔라지죠. 폭이 더 좁아지죠. 그러니까 폭이 더 좁아진다. 얘가 숫자가 양수값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일 경우에는 이 밑에 있죠.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부호가 바뀌면서 얘는 위로 볼록하는 이렇게 형태 되는 거죠. 꼭지점의 좌표는 2,1로 동일한데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점을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 보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차 함수 얘는 일단 이러한 얘기들도 했습니다. A가 여기가 0보다 클 때, 자, 생각해봅시다. 이 A가만 0보다 크면 A가 양수면,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생긴 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용어가 처음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래프 개형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겼었을 때 요 가장 끝에 점, 요 꼭지점은 그 y-값을 봤었을 때 얘가 이 함수에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되겠죠. 이 밑에는 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x는 베타일 때 최소값 값말을 갖는다. 즉 꼭지점의 y좌표가 그게 뭐다?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요 a의 부호가 반대면, a가 만약 음수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이 함수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를 보고서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더라. 2차 함수,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놨죠? 2차 함수 보면 얘를,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일반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 준 걸 표준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걸 여기 일반형 제너럴 폼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a의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이렇게 우리가 변형시켜 준 것을 표준형이라 그래요. 스탠다드 폼. 이 표준형이라는 것을 설정해 준 이유는 뭐다?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이차함수를 파악함에 있어서 유용한 형태인 거죠. 일반형, 표준형. 그래서 요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걸 우리가 보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해놓고 얘는 최고차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얘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꼭지점. 그러면 최소값은 요 함수의 최소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마이너스 1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얘의 치역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인 것이겠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우리가 함수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y가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것이 치역이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정의역과 공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를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현장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하면 좀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괜찮죠?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를 우리는 함수라는 것과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살펴봤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방정식과 부등식을 또 풀이할 수 있는지 그 응용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 함수와 방정식, 이제 함수가 등장하는 그러한 등식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fx는 0이다 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으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프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y는 fx라는 것과
y는 0이라는 것의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밑에 뭐 이러한 예시가 있는데 2x-4는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쓸 때 fx를 2x-4로 가져가 주는 거예요. 이 좌변을. 그리고 y는 fx랑 y는 0이랑 요 둘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연립해준다?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y는 2x-4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 얘는 y는 0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뭡니까? 이 자체는 x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요 x축이 만나는 그러한 교점의 x좌표를 구함으로써 요 식을 풀 수가 있더라. 그럼 얘 같은 경우 좀 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2x-4는 0이다 라는 것의 방정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도형으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y는 2x-4라고 하는 요 우상향하는 직선, 요게 바로 요 함수의 그래프였죠. 그렇죠? 그리고 x축이랑 만나는 요 x축은 y는 0이죠. 요 둘의 교점은 뭡니까? 교점의 x절편 2입니다. 실제로 x절편인 거죠. x절편. 예, x절편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죠. 그렇죠? 요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fx는 0이다 라는 것은 y는 fx다랑 y는 0이다랑 요 둘을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가주는 것이죠. 그래서 좌변을 y, 우변을 또 y는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같이 그래프로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뭐 이exemple 하나 더 있죠. 2차 방정식 얘를 또 풀자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좌변을 fx로 가주면 이거 2차 함수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0이라는 건 여전히 x축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그래프,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 y는 0이라는 것의 교점을 우리가 좌표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1과 1, 2가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거 우리가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 풀면 얘가 되죠. 여러분들이 요거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안 떠오르시면은 지난 강의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다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연습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인수분해는 뭐 많이 지겹도록 할 테니까 이 인수분해를 이제 연습하실 때는 교재는 뭐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중3의 1학기 과정에 인수분해가 있거든요. 혹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도 인수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3 교과서든 고1 교과서든 아니면 뭐 어떤 시중 문제집이든 이런 걸 이제 구비를 하셔서 뭐 인수분해 파트를 이렇게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바로바로 떠오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니까 얘는 0이다라고 하시면은 자 y는 요거 2차 함수인데 x 요거 이제 그래프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요거를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라고 해주면 얘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래프를 어떻게도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1이랑 2를 찍어 놓고서 요 둘을 지나간 요러한 포물선 요거 우리가 떠올려주면 요게 바로 얘의 그래프다라는 거. 물론 요 한가운데 축은 요곳에 이제 센터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이렇게 잡히겠죠. 실제로 얘는 인수분해를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얘 표준형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 4분의 9.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 개형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요게 이제 숙달이 되고 나면은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의 x절편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x절편 딱딱 그려놓고 뭐 그 앞에 최고차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렇게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거꾸로 생각해서 그래프 개형으로부터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해석기하학이에요. 해석기하학이라는 게. 요 곡선,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그건 이제 도형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방정식으로서 풀이를 한 다음에 다시 해석해보면 이게 해석기하학. 그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1 또는 2라는 것을 그래프로서 파악해 볼 수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이번에 함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fx는 gx. 이건 이제 우리가 위까지는 한쪽 변이 0으로 몬 케이스를 봤는데 0으로 하지 않고 둘 다 변수가 살아있는 케이스인 거죠. 둘 다 변수가 살아있어도 얘 따로 함수, 얘 따로 함수로 봐줘서 이 두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냥 교점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함수 y는 fx와 함수 y는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둘 다 그려보고 그 교점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밑에 예시가 있죠.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걸 우리가 풀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x 플러스 1 두 개 해주면 이 왼쪽 거는 2차 함수 그래프, 이게 포물선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은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x의 교점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되는데 사실 요게 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 좌변으로 몰아봐요. 좌변으로 몰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근데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애초에 fx는 gx로 하지 않고 그냥 싹 다 애초에 몰아놓고 풀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이제 함수가 많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x제곱 마이너스 x는 sin 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y는 얘랑 y는 얘로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요거를 오히려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in x는 0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은 요거 그래프 그리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에 의한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봐주는 게 더 편할 경우에는 각각 그냥 좌변 우변으로 분리시켜 놓고 이 그래프 따로 요 그래프 따로 그래프 그려 놓고 이제 교점 파악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해석해 줘서 요게 방정식의 해는 뭐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쪽으로 모는 게 편하면 몰고 분리시키는 게 편하면 분리시키고 그런 겁니다. 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괜찮죠? 뭐 하나 더 예를 굳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러닝 타임이 간만에. 자, 같이 봅시다. 함수와 부등식. 함수 fx가 이제 0보다 크다, 혹은 fx가 0보다 작다, 뭐 이러한 이제 부등식을 우리가 또 그래프로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x축 있을 때 요 축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자체는 y는 0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래프인 거죠. 요 자체는. 그럼 이 위쪽은 뭘까요? 이 위쪽은 y가 0보다 크겠죠? 당연하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 이 밑쪽은, 이 밑은 y가 0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fx가 0보다 크다 라는 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 있으면요. 그러면 요 fx의 그래프에서 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생각해주면 y는 fx에서 그래프에서 이제 그 1, 2, 4분면 1, 4분면, 2, 4분면 제 1, 2, 4분면 파트가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때는 x축 기준으로 밑에, 즉 3, 4분면. 그냥 쉽게 x축 위, x축 아래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은요, 2x-4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면은 y는 2x-4라는 그래프 봤었죠. 근데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다? 위쪽, x축 위쪽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색깔로 나타냈지만 x축 자체는 배제해야 되겠죠?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만약에 0 이상이다. 만약에 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포함,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x축을 포함시키겠지만 y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해주면은 x축 자체는 배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 위쪽을 말하는 거다, 위쪽. 그러면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x 값을 추출해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것의 x 값들을
쫙 다 봐주면 결국 요것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돼요? 그래서 얘의 해는 어떻게 된다? 해는 x가 2보다 크다. 여기 x절편이 2였으니까 2보다 크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려놓고 어딘지 봐주면 된다.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것을 우리가 푼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지난 시간에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부등식까지는 안 갔었죠. 근데 우리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더라. 함수의 그래프 개형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래프 딱 그려놓고 봤었을 때 x축 기준으로 그보다 위쪽 영역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0보다 큰 거는 위의 영역.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 두 파트. 그럼 그 두 파트에서 x값들을 추출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들을 쫙 추출해보면은 요 x절편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왼쪽, 그리고 요 오른쪽 쭉 x값들을 추출해보면은 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는 어떻게 해준다? x는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는 2 초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이고 0보다 만약에 이상이었을 때는 0보다 이상일 때는 x축 자체도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때는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요거를 푼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은 요 아래 영역,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럴 때는 마이너스 1 초과 2 미만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가서 두 함수 fx는 gx에 대해서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린 뭐다? 함수 y는 fx랑 함수 y는 gx를 그려놓고서 요 gx보다 fx가 위에 있는 영역을 봐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프 있죠? 봐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포물선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포물선 그래프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이 직선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위쪽이라는 건 여기죠. 그렇죠? 위쪽, 아래쪽. 됐습니까? 위쪽, 아래쪽. 위쪽을 봐주면 이 위쪽은 여기랑, 그렇죠? 여기랑 이게 좀 잘 색깔이 안 나오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로 보시면 해줄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x좌표, 여기에 대한 x좌표를 추출해 보면은 마이너스 1 미만, 그리고 2 초과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0보다 크다. 요거를 이제 푼다라고 해주면은 일단 왼쪽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란 요 그래프를 일단 그려줘야 되겠죠. 얘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마이너스 빼주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인수분해주면 x,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굳이 표준형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x축이랑 여기 1, 2 찍어주고서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뭐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 기준으로 위쪽을 말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등호 안 들어가니까 뻥 뚫어주고 요 파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x값을 추출해주고 나면 요 영역을 말하죠. 요 영역.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1 초과 2 미만 요렇게 우리가 요 부등식의 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됐죠? 이렇게 하면 오늘 내용 끝납니다. 예. 간단하죠?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러닝 타임이 짧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보였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죠. 특히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그 함수를 그래프로서 해석하는 거, 해석기학의 그 모티브가 상당히 많이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쓰여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어떤 시험을 치는 게 목적이 당연히 아니고, 그때 우리가 다뤘었던 그 내용들을 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풀이들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연습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권장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오늘 다뤘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역사적인 그런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제 그 함수를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이 함수가 들어간 방정식, 함수가 들어간 부등식을 풀이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파트에 대한 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내용에서는 또 연습 문제가 많이 다뤄지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강좌하시면서 사실 뭐 인터넷에서 그 PDF 파일들을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뭐 그 출판사들마다 그 뭐 교사용이든 뭐 아니면 PDF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공시해 놓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거든요. 그냥 뭐 여러분들께서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 교과서 파일들. 물론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걸 당연히 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 교과서들을 어느 정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이상엽생의 이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더 다루고 조금은 더 어떤 내용들을 내가 위주로 복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 저는 뭐 3강, 저는 4강에서 다음 시간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강이 되면은 시즌 1에 거의 벌써 중간까지 가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강의 진행되면은 러닝타임이 막 더 길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정도에 다 러닝타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1강, 2강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죠. 좀 묵직한 내용들이. 자, 그래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